보안부에서 이스라엘의 협력한 팔레스타인들을 색출해 살해하는 활동을 했는데 이때부터 칸 유니스의 도살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살해하고 정보원 4명까지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가 이스라엘 당국이 붙잡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하마스와 이스라엘 포로 교환 과정에서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고 하마스로 돌아온 뒤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군사 조직의 책임 자각을 이란과 밀착하면서 조직 내 장악력을 확대했고 2017년에는 하니에가 정치 지도자가 되자 가자 지구의 지도자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이때부터 시나르는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 공격을 위한 작전 기지로 만드는 계획에 착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규모 땅굴과 무기 저장고 등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는 알-아크사의 홍수 작전을 실행하죠. 이스라엘인 1,200명이 살해되고 250여 명이 납치되고 이스라엘은 시누아르를 제거하기 위해서 40만 달러, 우리 돈 약 5억 5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블랙기라고 하는 건장을 알린 시누아르는 오랜 기간 이스라엘의 암살 위험을 피하면서 걸어다니는 죽은 자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하니에가 암살되자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로 올라섰죠. 하지만 이스라엘 추적 역시 끈질겼습니다. 1년여 동안의 추적 끝에 어제 공식으로 시누아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하마스 수정에 오른 지 3개월여 만입니다. 강경파 시누아르의 죽음이 중동 정세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수장 시누아르를 제거하자 정의가 실현됐다며 이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미 대선의 마지막 대회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제 대선 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유세를 위해 위스콘신주에 도착한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의 시누아르 제거에 대해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했습니다. Today, Israel confirmed that Yahya Sinwar, the leader of Hamas, is dead, and justice has been served. And the United States, Israel, and the entire world are better off as a result. 지난해 10월 7일 테러의 주동자인 시나르의 사망으로 이제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 대상을 승인했다는 보도로 미 대선 전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하마스가 테러 능력을 잃었다며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하마스에 붙잡혀 있던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가자 지구의 삶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2배로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now see an opportunity with him being removed from the battlefield, being removed from the leadership of Hamas, and we want to seize that opportunity. 중동 사태 악재에 불안했던 해리스 부통령은 급한 불을 끄게 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석유 가격 급등 등 경제 파장뿐 아니라 미시건을 포함한 경합주에서 아랍계 유권자의 표를 잃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타격 가능성에 그럴 자격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소통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나르의 사망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 가능성과 임박했던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멈출 수 있을지가 이번 대선의 큰 대외 변수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주미 대사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종희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파병을 준비 중인 병력이 10,000명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병력 이동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이 북한군 움직임을 첩보로 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are preparing on their land 10,000 soldiers, but they didn't move them already to Ukraine or to Russia.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에 앞서 전술 인력과 장교는 이미 파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와 있다면서도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From our intelligence, we've got information that North Korea sent tactical personnel and officers to Ukraine,
on temporarily occupied territories. 조현동 주미대사는 워싱턴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확인된 정보는 없지만 북한군 파병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 문제를 한미 두 나라가 아닌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다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quite likely that it might already happen. But if that is the case, I think this is something we have to deal with in a very serious manner. 주미대사는 북러 군사협력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얼마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도 동의하지 않는 거짓말이라며 북한 파병설을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적국, 타국 등으로 부르면서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북한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공정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리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적국인 단독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한다면 더는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물리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투 대기 태세로 전환한 관할 여단 준비 상태를 점검한 뒤 군사행동 계획을 담은 중요 문건을 검토했다고 통신은 전했는데 공개된 사진 속 김 위원장 앞에 펼쳐놓은 작전 지도에는 흐릿하지만 서울로 보이는 문구도 식별됐습니다. 20년 다 나왔다고 이놈. 싫어. 다 나왔다고 이놈. 네, 현장에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 앞서서 저희가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육로 폭파에 대한 언급을 어제 이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방송이 된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은 끈질기게 이어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그 제시한 메시지가 새로운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 이제 김정은이 나와서 이야기했을까 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김정은이 일종의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14일 날 평양에서 국방 안전 협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양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제 무인기가 상공에 등장해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소위 전달을 뿌렸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위기감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그런 그 배후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그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그 행위에 대한 이제 김정은의 그런 위기감이 이제 반영이 돼서 네. 이런 이제 소위 그 황해도에 있는 북한의 최전속 무대기까지 와서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뭐 역으로 생각하면 10월 1일 날 현무 5를 우리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벙커버스터로서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동에서도 이게 사용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김정은이 좀 안이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뭐 소위 그 참수작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설마 뭐 이렇게 할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설마 했던 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북한을 이제 그런 물리적 힘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북한이 좀 대화나 협력 길로 나가라고 하는 거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감이 작용돼서 김정은이 이번에 황해도까지 와서 이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저 화면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지금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화면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전투 대기 태세인 여단을 찾은 그런 화면입니다. 지금 테이블에 펼쳐진 큰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서울 지역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군대로 안 갔다 오니까 뭔지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일부러 그런
대비 태세지. 그렇죠. 그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의도적입니다. 네. 교과서에 써있잖아요. 이번에 대비 이제 10월달에 이제 무인기가 평양의 대비 중구역을 태세. 침투했다. 그게 이제 중구역은 이제 김정은의 노동당 중앙청사가 있는 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서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지를 공격을 할 수 있다, 하겠다, 여차하겠다. 네.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어서 지금 지금 한국이 우리를 공격을 하면은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하겠다 이런 언급도 했거든요. 어떤 위협의 수준이 좀 전투기도 높다고 다 보시나요? 없애버리는. 그 기존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자신들의 주권이 침해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북한은 니네가 매일 이제 침해한 북한에 거 보면 아니야? 이제 강대강 침범. 힘에 밀리지 않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힘에 의해서 이제 대립하고 대결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네. 여기에 밀려나지 않겠다라는 거고 혹여나 있을 이제 자기네들이 보면 이번에 이제 뭐 이제 폭파도 하고 여러 가지 도발 행위도 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대선이라든지 진짜 법만 상황 없어요. 변화를 위해서 도발을 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랑 그럼 북한 그 대통령 도발에 같은 대해서 나이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심각한 그런 이제 없애버려.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이제 그런 엄포성 경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김정은이 지도를 펼쳐서 이제 보고 있는 모습도 조금 전에 봤는데 서울의 지도였단 말이죠. 네. 최근 또 뒤집어 보면은 서울로 공격하는.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그 가운데 일부에서 GPS가 발견되는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되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의 상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무슨 뭐 GPS 이야기를 하지만 네.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이제 소위 그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그 수준과 능력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하질 않고 다 있습니다. 옛날 거. 왜냐하면 그걸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쟁 행위가 되는 거고 네. 이제 북한 표현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하는 게 엄청난 얼마나 그런 이제 따뜻한 그 건지. 반발과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걸 못하고 자기들한테 그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이틀 만에 예.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4년 전에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가 있을 때 그때는 2시간 만에 속보를 냈는데 이번에는 이틀 만에 이렇게 공개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도로 폭파하는 것 자체는 이미 예고됐던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야, 보면 씹어야지. 북한 내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선순위가 씹어야지. 늦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또 김정은이가 특별하게 와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 준 것처럼 네. 이제 그때 당시에 15일 날 이제 폭파했을 때 보면 김여정이가 계속 무인기의 소행 그 배후에 이제 우리 군부가 있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후과가 있을 것이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미국이 사주했으니까 미국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했어요. 마이크 그리고 안 또 하셨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제 전투 태세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사실상 이제 우선순위가 밀려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폭발을 했고 그거는 대외적으로 이미 다 돼 있고 이걸 또 대내적으로 메시지하는 것은 새로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보면 무슨 뭐 140만의 청년들이 뭐 탄원서 낸다든지 그다음에 뭐 북한 전역에 의해서 걸리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걸 시급하게 빨리 내서 이제 내부의 통제라든지 이걸 할 이제 그런 유인이 좀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즉 무인기 부분에 보다 더 집중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늦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지금 김여정이가 일찍 답안을 냈어요. 우리 언론들을 보면서. 그래서 네. 어제 우리 합참에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 중에 하나가 우리 사진이다. 저작권 하니까 네. 그건 아니다. 그건 이제 미국의 MBC 방송이라든지 로이터 통신 이런 데서 동영상한 거 가지고 이제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우리 내부의 동향도 보고 이제 소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집착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 사진을 공개하는데 마땅히 이게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야 이게 드디어 폭파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그런 사진이 이제 없어서 그걸 확보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냈다라고 해서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느냐라고 뭐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공개된 사진과 관련해서는 사실 북한 측에서도 저 정도의 그 쇼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하려면은 촬영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었던 건가 싶기도 한데요. 없었겠죠. 있었으면 그거 활용을 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그 공개한 시기가 이틀 지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정한 흐름에 따라서 이제 북한이 내부적으로도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거와 관련을 해가지고 김정은이 사실 렉서스 차량이 그 현장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분당국도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한 거 아니냐 이거를 그 가능성을 높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찰을 했었다면은 조만간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4일 날 김정은이 북한 보도에 따르면 14일 날 이제 김정은이 평양에서 국방안전협의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상황을 좀 파악한 거죠. 그 다음에 15일 날 철도 도로가 폭파됐고, 그 다음에 오늘 보도에 보면 17일 날 황해도에 있는 2군단 지구를 이제 방문한 걸 되니까 여러 가지 동선을 쭉 보면 일정을 보면 이제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걸 왜 공개를 안 했을까? 그건 뭐 북한 내부의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거는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이 폭파 장면을 보도를 하면서 이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사실을 좀 끼워 넣듯이 공개를 하기도 했거든요.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열흘 만에 공개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했으면 바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예요. 근데 어제 표현을 보면 이제 헌법의 적대 국가로 규제된 거에 따라서 그 헌법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폭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헌법을 개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왜 안 했을까라는 것은 뭐 내부적으로는 북한 내부에 있어서 이제 통일이라는 것, 또 민족이라는 걸 걷어내는 게 부담되니까 내부의 어떤 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늦춘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거 자체가 우리 내부를 조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거니까 궁금증을 계속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 내부에 있어서 그 화제의 중심에 북한을 이제 끌어들이는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도 당장 보면 규제라는 표현을 놓고 이 헌법 개정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설적인 말은 안 나오지만 이게 대해서 정부가 이게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부와 민간을 이간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그래서 아마도 이게 슬쩍 끼어넣은 거는 이제 북한 내부에 그런 뭐 아직 공감이 형성 안 됐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내부에 여러 관심을 유발하고 우리 내부에서 뭔가 분열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 보면 오늘 이제 국내적인 강화 나온 거는 어제 우리 언론에 나왔던 내용 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바로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언론이라는 이걸 잘 보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그 일종의 뭐 살라미 전술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여론에 대한 그 분열을 위한 이제 목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주목할 부분이 주체 언어 사용도 이제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단 말이죠. 이게 사실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저 앞으로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매체에서는 또 주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게 아직 뭐 지시가 제대로 전파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만 일단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2015년인가 그때 북한에서 평양 시각으로 했다가 다시 또 회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 계속 될까라는 걸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만약에 이제 이 주체라는 용어를 걷어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김정은이 이제 선대 김일성이나 김정일로부터 이제 독자적으로 자립해서 자기의 길을 간다. 소위 그 마이웨이를 간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남자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서 이제 파병이 돼 있다. 이런 언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미대사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했는데 차관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최초의 발언지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정부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거는 가짜뉴스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방권은 개연성이 이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보면 이제 개연성은 충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발언한 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양자간의 전쟁이 아니다. 이미 이제 북한이 이제 계획을 했다. 이거는 이제 국제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하고 상대하는 데 힘든데 여기서 서방권에서 좀 더 많은 힘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이제 발언했던 게 이번에 나토에 가서도 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혀 사실 무근인 걸 가지고 이야기할 그런 가능성 매우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10,000명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3,000명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으면서 이제 규모도 엇갈리고 있고 투입 부대도 후방부대의 병력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실전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특수부대가 투입됐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북한의 사례를 보면 직접 뭐 전투병을 이제 파병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전투병을 파병할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해서 실전 경험을 쌓는다라고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KN-23을 포함해서 이제 군수물자 무기를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조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군사 작전 지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후방에 있어서의 그런 일종의 뭐랄까 지원 부대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인력 병력 중에 특수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규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는 뭐 탄지 이런 그런 게 보조적인 그런 이제 병력에 대해서 이제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제 이 북한 문제가 더 이상의 한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광범위한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광범위하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북한이 지금 러시아 전쟁에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개입의 근거는 이제 지난 6월에 있었던 푸틴하고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상호 군사원들을 포함해서 뭐 포괄적 전략적 무슨 그런 이제 협력 관계 맺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무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미 그 활동 영역이 국제적인 영역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유럽도 영향이 있는 거죠. 당연히 미국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관여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려면 단순하게 이제 뭐 한반도의 문제니까 남북한에 뭐 대화를 잘 하고 또 남북한에 잘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국제사회가 다 나서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사회가 나설 수 있는 방안이 유엔 안보리도 그렇고 이렇게 특별한 방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그 규범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존중을 하고 따라야 되는데 소위 그런 일탈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힘과 그다음에 이제 힘으로 눌러야 되는 거죠. 뭐 그냥 말로만 안 되는 거죠. 힘으로 누르고 이제 그걸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 촘촘한 그런 관리망을 가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하는 그 여러 가지 행태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이제 국가들이 이제 좀 단일된 입장을 가지고 협력을 해서 집중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대응과 전략도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참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저런 식으로 이제 막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자신들이 이제 우리를 위협하면서 마치 우리가 위협하는 것처럼 이제 막 호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자칫 이제 우리가 무리하는 것처럼 이제 뭔가 도발을 하면 명분을 쌓기 다 국제사회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다